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아주대학에 불어 전공하시는 박만규 교수님과 정기적으로 대담하는 날이죠. 지난번에 여러분들 명품 얘기 엄청 재밌게 들었죠. 앞으로 점점 재밌어질 겁니다. 박 교수님, 우리 세 가지 구독자들에게 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어학자 아주대 불문학과에 근무하는 박만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가요? 저하고 절친이라서 유튜브에 나와서 우리 프랑스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하고 얘기하면 뭐 거절은 못하지. 불러주셔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재미있는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 그동안 했던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얘기를 갖고 오셨어요. 프랑스 하면 뭐죠? 요리. 그래서 오늘 요리 얘기를 할 건데요. 프랑스 요리가 왜 이렇게 유명합니까? 그건 아무래도 프랑스 요리가 맛있기 때문일 텐데요. 아니, 프랑스 요리가 맛있다 그래도 프랑스 요리를 안 먹어보신 분들은 맛있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 유명하고 안 먹어봤어도 프랑스 요리가 제일 비싼 요리고 특히 서양 사람들에게는 프랑스 요리가 최고다. 선망의 요리라고 알려져 있다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사 초대할 때 고맙다고 하면서 어디로 저를 데려가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프랑스 식당이다 라고 하면 최고의 대접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하죠.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프랑스 요리가 최고가 됐어요? 우선 뭐니 해도 맛이 있는 거고 수준 높은 교양과 문화가 함께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준 높은 교양이라 하면 그것은 아무래도 단순히 식사를 한다기보다 무언가 먹을 것을 먹는다기보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분위기를 즐긴다는 것. 그러면은 대화를 긴밀하게 재밌게 오래 나누려면은 식사 시간에 하는 게 프랑스의 문화예요? 그럼요. 우리는 식사 시간에 긴밀한 대화를 하는 게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대화는 따로 차를 마신다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자연 앞에서 이렇게 정자에 앉아서 시조를 읊으면서 그러니까 대화의 시간을 별도로 갖거든요. 프랑스는 대화 시간의 메인이 식사 시간이구나. 네. 문화적으로 그랬어요, 원래?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특수한 사실이에요. 프랑스 요리를 발전시킨 것은 프랑스의 상류층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류층이 교양, 대화, 특히 문학과 예술 서로 이야기하면서 훨씬 더 돋보이게 하는 분위기 창출하기 위해서 함께 했던 것이 요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요리가 옛날하고 달리 이제 소득도 많이 높아져 가지고 맛있는 요리 먹는다는 것이 그렇게 커다란 대접이 아닐 수는 있겠습니다. 요즘은 워낙 상대를 대접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계를 선물한다든지 자동차를 선물할 수도 있고요. 명품, 의류라든지 액세서리를 선물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의 선물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사실 우리가 시절이 좋아져서 그렇지 예전 우리 귀족들, 왕족들이나 먹는 음식을 지금 우리 평민들이 수시로 먹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먹거리가 풍부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음식이 상대를 대접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딴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얘기의 핵심은 프랑스 요리 문화는 귀족 문화에서 생긴 것인데 프랑스 귀족들도 사실은 먹는 것이 너무나 풍요로워서 이런 상황이라기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사람에게 대접을 하는 것, 그것이 충분히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경제 상황이었다. 딴 나라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절대왕정이 귀족들을 복속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역시 요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연회 문화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베르사유 궁에 초대해서 루이 14세가 귀족들을 베르사유 궁에 초대를 해서 날마다 연회를 맛있는 음식과 수준 높은 공연들 베풀어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샀기 때문에 사람들의 통치술의 하나로서 요리를 이용했던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치스러운 최고급의 음식을 평소에 맛볼 수 없는 음식을 이렇게 맛보게 해줌으로 해서 그들을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 안에 두는 수단으로 요리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전통이 프랑스에서 특히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요리, 프랑스의 명품 이 모두가 어찌 보면 절대왕정 시기에 극에 달하는 발전을 해서 맞습니다. 그때가 다른 나라보다 좀 독특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였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루이 14세 엄청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나쁜
나쁜 측면이 사람이 분명히 많이 있죠. 당연히. 나쁜 사람이었기 예. 때문에 어떤 문화적인 최고급 문화의 선도 같은 것을 예.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당연히 열려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들이 작용을 하면서 그것이 현재까지 서양에서는 한국에서는 프랑스 요리 최고다. 뭐 이제 이런 역사적 배경이랄까 문화적 배경이랄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 저도 오늘 박 교수랑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질문지를 짜면서 알게 된 건데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프랑스 요리가 등재돼 있대요. 맞습니다. 그럼 요리 리스트 같은 것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요리의 목록, 그 요리를 만드는 레시피, 이것이 등재의 이유는 아닙니다. 그럼 이유가 뭐예요? 그 요리를 이용해서 사람들과 그 요리를 함께 즐기면서 하나의 문화를 특히 가정과 그리고 사회, 국가를 경영하는데 요리가 정체성의 하나로 작용할 만큼 그 요리가 특수한 어떤 문화적인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프랑스의 정체성을 이렇게 형성하는 그런 하나의 구성 요소라는 점, 그런 점이 함께 높이 사져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레시피나 음식 그 자체가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기보다 그것을 포함한 식사의 문화, 예절, 뭐 기타 그다음에 등등. 심지어 식기의 배열. 배열이라든지 오. 예. 그다음에 프랑스 요리가 이렇게 서빙되는 그 순서, 아페리티프, 그 영어로 하면 에피타이저라고 하는데 맨 뒤에는 또 다시 소화를 돕게 하는 술, 디제스티브, 영어로는 또 다이제스티브라고 하는데요. 식전주와 식후주 사이에 전체 요리, 오르드브르라고 하는 전체 요리서부터 그건 모르겠어. 뭐라고? 오르드브르라고 하는데요. 오르드브르. 네네. 오르는 아웃이고 드가 오브고요. 에브르는 워크. 그러니까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품 바깥에 out of work니까요. 본래 식사 바깥의 것. 그러니까 처음 식사를 여는 주로 이제 차가운 요리가 되겠는데요. 주로 채소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 왜 뷔페 가시면 냉채라든지 또는 차가운 야채 요리들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먼저 먹습니다. 네. 위가 일단 갑자기 차가운 것이 들어오니까 위가 이제 놀라는 거죠. 뭔가 들어온다는 거를 이제 알려주고 수프, 따뜻한 수프로 위를 이제 코팅을 해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앙트레라고 해서 다소 대부분 이제 조금 따뜻한 여러분들 뭐 프랑스 요리 중에 후아그라라든지 에스카르고 달팽이 요리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대표적인 앙트레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앙트레 요리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본식 고기와 생선 그 이후에 샐러드가 나오고요. 그 이후에 식후에도 샐러드가 예, 나오는구나. 예. 우리는 전체적으로만 주로 샐러드를 생각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치즈를 또 먹고 디저트를 먹는 이러한 모든 요리의 순서까지도 등재의 대상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와인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겠죠. 네. 제가 잊을 뻔했는데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반드시 와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와인은 술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술이 아니라 이제 요리죠. 본 음식 먹을 때 와인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디저트 와인 같은 걸 별도로 맞습니다. 또 조금 가볍게 다른 먹는. 종류의 예. 와인을 마지막에 예. 입가심으로 먹는 그런 문화겠죠. 나중에 이제 우리 또 와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자, 되는데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와인 얘기 엄청 재밌어요. 지금 얘기를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프랑스 요리의 그 스타일이 일종의 식사 예절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도 당연히 하나의 전범이 됐을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여러분들 결혼식장 같은 데 가면 이게 원탁에 앉으니까 뭐 포크 뭐 컵 뭐 여러 가지인데 이쪽에 있는 게 내 거야 저쪽에 있는 게 내 거야 이럴 때 혹시 없었어요? 그거 식별하는 방법이 있겠죠. 프랑스 요리에서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 오른쪽 왼쪽 이렇게 정해져 있을 테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보통 호텔 예식장 같은 데 가면은 이게 옆 사람하고 말이죠. 빵하고 물이 빵하고 문제야. 물이 항상 문제죠. 이게 어느 게 내 건지요. 가장 잘 구분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동원하는 게 사자성어로 좌빵 우물이라고 그러죠. 좌빵 우물. 왼쪽에 있는 빵이 이제 내 빵이고 오른쪽에 있는 물이 내 물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 혼동할 일이 없는데 약간 사자성어 치고는 조금 격조가 없습니다. 좌빵 우물. 뭐 멋있는데. 그래서 좀 격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이 방법을 씁니다. BMW 이걸 외워라. B는 bread, M은 meal, 그 다음에 W가 water입니다. 왼쪽서부터 bread, meal, water, BMW. 결국 좌빵 우물과 마찬가지인데요. 약간 격조를 높이는 그런 기억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포크 나이프도 프랑스 이제 정찬 먹으러 갈 때 보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느 걸 어느 때 써야 되는지도 좀 헷갈리는데 그것도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 예. 그럼 뭐 사실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우선 항상 그 플레이트가 자기 제일
제일 앞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접시, 그게 이제 밑접시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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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평합니다. 거기에 이제 계속 음식을 네, 갖다 네, 줍니다. 네, 네. 다시 접시에 담은 음식들을 계속 갖다 주고 치우고 이럽니다. 본인의 왼쪽에 포크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오른쪽에 나이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프 제일 우측에 스프용 숟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 나올 때 스프용 숟가락을 드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왼쪽과 오른쪽 공이 제일 바깥에 놓인 거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예, 제일 바깥에 놓인 것이 크기가 제일 작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요리, 그 다음에 앙트레 요리, 그리고 본식은 마지막에 먹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식에 필요한 나이프와 포크는 큽니다. 고기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맨 우측서부터 제일 작은 거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스푼을 두 개를 놓는 케이스가 그런 경우 없었어요? 저는 있었거든요. 아, 그 위치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 스프는 수프를 먹는 스푼이라서 큽니다. 그런데 이제 디저트를 먹거나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럴 때는 좌측 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디저트 얘기도 해볼까요? 사실 한국은 디저트가 이렇게 마시는 것 정도인데 프랑스는 굉장히 다양한 디저트가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실컷 먹었는데 그 상태에서 또 디저트를 막 어떨 때는 제가 프랑스 식당 한번 우리 회사 가까운 데 가봤더니 디저트로 주는 과자 등의 종류가 7가지야. 깜짝 놀랐는데 뭐 그런 문화가 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예,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디저트는 대개 이제 한 15, 6세기서부터 프랑스 귀족들이 먹기 시작했는데요. 디저트는 대개 식사 말미에 나오는 단 음식들입니다. 그죠. 근데 왜 이제 단 음식들을 먹냐 하면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2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디저트를 먹기 시작한 거는 식사를 남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손님을 초대했을 때 그 식사에서 디저트를 내게 되는 것인데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것인데요. 손님들이 이제 본식까지 앙트르메라고 해서 본식과 디저트 사이를 연결하는 앙트르메라는 또 작은 요리를 또 줍니다. 이제 마지막에 단 거를 줍니다. 일부러. 그러면은 우리 김 교수님 어렸을 때 식사 전에 단 거를 안 먹죠. 절대 못 먹게 하잖아요. 할머니들이나 어머니들이. 밥맛 없어진다고. 밥맛 없어진다고. 바로 그겁니다. 단 음식을 들어가게 하면요. 이 글루코즈 포도당이 이제 혈중 내에 이제 높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식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식욕을 거기서 결정적으로 떨어뜨리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더 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더 있습니다. 됐습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라는 반응을 일으키게 만들기 위한 그런 장치로서 예전에 귀족들이 식사 대접할 때 맨 마지막에 단 거를 그래서 내는 디저트 와인도 그렇게 다네.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이해를 두 했어. 번째는 맨 마지막에 단 거를 줌으로써 사람이 이제 단 거는 맛있으니까요. 단 거를 먹으면은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맛있는 걸 먹었다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오늘 식사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과학적인 이유인데 단 그런 성분들이 소화를 많이 촉진시킵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해서 디저트를 이제 먹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디저트는 그러나 표준화된 코스로 들어가는 것은 한 17세기 정도부터입니다. 단맛을 내는 게 옛날에는 꿀 정도밖에 없었고요. 아니면은 과일 정도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노예무역을 통해 가지고 사탕수수에 의한 사탕이 유럽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창기만 하더라도 아직은 많이 비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내지는 못했고 이제 부자들만 이제 많이 내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탕수수가 많이 개발되면서 사탕이 많이 들어오면서 보편화되면서 설탕을 많이 집어넣은 과자류나 대한 디저트들이 그때부터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디저트라고 하는 게 스펠링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영어답지 않게요. D-E-S-S-E-R-T죠. 요거는 이제 앞쪽이 부정을 뜻하는 디스, 그 다음에 뒤쪽이 서브, 서빙, 세르비르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음식을 갖다 주다, 서빙하다, 데세르비르니까 음식을 끝이야. 예, 이제 이런 뜻이네. 예, 그러니까 이제 서빙 음식을 안 해. 치우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치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저트는 뭐냐면 음식을 다 먹고 치울 때 나오는 음식. 프랑스 요리에서 유래했다기보다 프랑스가 선도를 했을 거고 유럽 요리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이제 그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렇게 됐을 텐데 코스 요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이제 한상 요리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 차이가 있을 텐데 이건 또 나름대로의 그 문화적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 요리 그러면 우리가 코스 요리, 서양 요리는 코스 요리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서양 요리도
동양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모든 반찬을 다 깔아놓고 함께 먹는 요리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게 18세기부터 차츰차츰 해서 지금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문화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남아 있을 시기가 중세 정도부터니까 그렇죠. 고대 후기 중세 이때는 한국처럼 한 상에 차려 먹었다가 근데 초기 또는 중세 말기 예. 이때의 문화적 변화가 오는 거네요. 예, 이제 식사하는 장면을 그린 그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서양, 네. 중세, 근대까지 네. 다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많이 차려놓고 먹었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그러다가 하나의 사건이 생깁니다. 1806년, 7년경부터 몇 년 동안 프랑스 파리 주재 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르 쿠라킨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에 근무하게 파견하게 됩니다. 이제 외교관으로서 네. 파리에 근무하면서 프랑스의 외교관들, 귀족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자기 집에. 공간에 초청을 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서빙을 한 그릇 한 그릇씩 하기 시작했구나. 하고 서빙을 해주고 다 먹으면 또 치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다른 그릇을 주고 또 먹으면 또 치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놀라워했죠. 왜 그러느냐고. 놔두고 같이 안 먹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자기는 러시아 사람이라서 러시아는 굉장히 추운 나라 아니냐.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원래 식으니까 이걸 한꺼번에 해놓다가는 음식이 다 식어서 못 먹는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원래가 따뜻하게 데워서 그때그때 갖다 주는 러시안 서빙이 처음에 파리에 소개가 됐고요. 그때 이제 파리의 사교계에 충격을 던졌죠. 이 러시안 서빙이 프랑스 사회에 바로 접목되지는 않았습니다. 유르뱅 듀부아라고 하는 유명한 요리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요리사로 셰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서 러시아의 오르로프 대공의 전용 요리사로 스카우트 돼서 근무를 하다가 프러시아의 왕이면서 독일의 황제였던 비렐름 1세의 또 전속 요리사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로 다시 귀국을 하게 됐는데 워낙 이 사람이 이제 그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다 보니까 그 당시부터 이제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회의 때마다 이 사람이 주로 이제 총지휘를 해서 음식 만찬을 이제 맡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러시아와 프러시아의 경험을 살려서 거기서 하던 서빙을 코스 요리를 코스식 서빙을 아이디어를 내서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유는 외교관들이 회의를 하는데 이 음식을 다 깔아놓고 하니까 테이블이 굉장히 사이즈가 커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앞 사람과의 대화가 시끌시끌하니까요. 그래서 주로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음식이 자꾸 식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으로서도 맛있는 음식을 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서빙하는 하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뭐가 음식이 하나라도 떨어지면 더 갖다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음식 소비자가 서빙을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하인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그때그때 계속 갖다 줘야 되니까. 뭐 어차피 서빙을 하는 인원이 많을 바에야 그런 코스 요리 서빙 방식이 총 인원이 적을 수도 있어요. 아이디어를 내서 러시안 서빙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 따뜻한 음식을 계속 갖다 주고 치우고 하다 보니까 테이블이 작아져도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장점. 그래서 앞 사람과의 거리가 훨씬 굉장히 짧아졌겠네. 가까워졌고 훨씬 외교관들이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식사 문화가 말하자면 커뮤니케이션 문화라는 걸 전제로 해서 보면 공간을 좁힐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네요. 맞습니다. 한국은 거꾸로 대화 문화는 아니기 때문에 한 상을 차려놓고 그 거리가 멀수록 그래야 이제 권위도 서고 이제 이런 측면이라면은 이제 프랑스 요리의 문화는 그것의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르뱅 듀부아가 러시안 서빙을 접목을 시킨 건데요. 이게 유럽의 상류 사회, 외교관 사회에서 이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프렌치 셰프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프렌치 서빙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원래 프랑스에서는 코스별로 서빙하는 줄 모든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파가 된 거예요. 잘못 전파된 거죠. 원래 오리진은 러시안 서빙인데 프렌치 서빙으로 이제 둔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렌치 서빙이 이제 코스 요리인 것처럼 이렇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상업적인 식당, 레스토랑에 적용이 되기 시작한 거는 이거는 19세기 말. 다시 한 4, 50년 지나서 에스코피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셰프라기보다는 사업가입니다. 레스토랑 사업가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최초로 상업적인 식당에 자기가 경영하는 식당에 최초로
이 프렌치 서빙을 코스별로 이렇게 제공하게 된 이 사람이 이제 사업가다 보니까 코스별로 이제 이 서빙을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왜냐하면 그 조합을 소비자에게 맡겨놓으면 너무 다양한 조합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각 코스별로 자기가 세트 메뉴를 만듭니다. 그래서 세트 메뉴 A, B, C, D를 메뉴에 넣어놓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메뉴제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메뉴제하고 코스 요리를 결합을 시켜서 서빙을 한 최초의 사람이고 이게 소비자의 만족도를 굉장히 높여서 점점 지출 수도 많아졌고 이 에스코피에의 또 하나의 이제 그 사업 수완이 발휘된 건 뭐냐면은 3주문지가 이 사람이 최초로 도입한 3주문지가 뭐예요? 그게 뭐냐면 주문을 할 때 요즘이야 이제 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주문을 이 먹지 2개를 깔아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주문을 하면 3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는 주방에, 하나는 손님에게, 그리고 하나는 세무소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이 손님에게 주문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하는 3주문지 시스템을 이 사람이 또 제일 먼저 도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코스 요리라는 문화가 적어도 중세 때부터는 유럽 사회에는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코스 요리의 문화도 근대의 산물이고 그것이 이제 현대까지 쭉 이어졌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